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까지 했는데 이제 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첫 번째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그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도덕에 가까워서 그 판례를 보고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이 사회에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정도는 건전한 상식 갖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제법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첫 번째 이 성립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럼 자, 급부와 반대급부, 자, 주고받은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기부나 정려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우리는 불공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고받을 여지만 있다면 그 계약에서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 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서 채권 포기각서에 사인한 와이프는 준 것은 채권 포기고 받은 것은 남편의 석방 탄원서니까 주고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례는 본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경매를 하다 보면 과열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굉장히 비싼 값에 살 수도 있고 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터무니없이 싼 값에 팔릴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지 그걸 우리가 불공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럼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지문이 가능한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저한 불균형은 적어도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평가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 자기 생각에는 그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래서 자기는 20만 원짜리를 10억으로 평가해서 10억짜리를 20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시장에 나가면 20만 원밖에 안 한다면 2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 거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가 중심이 되지 주관적인 평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또 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상대적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의 2분의 1도 현저하다고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의 10배도 현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원짜리를 2원에 팔면 뭐 별로 감흥이 없죠. 10분의 1이지만 20억짜리를 10억에 팔면 절반이지만 크게 느껴지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할 당시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데 소유권을 넘기는 이행기에는 토지 거품이 빠져서 불공정이 없을 수도 있죠. 90년에는 10억짜리를 1억에 판 셈이었는데 93년에는 토지가 1억밖에 안 하니까 1억짜리를 1억에 판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정하는 시기는 계약 성립시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행기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자, 성립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자,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서 전부 해석하고 논의해야 될 게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번 요건에 방금 강의했던 것들이 기억,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니은 정려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단독행위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이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중에 하나를 이용해라고 했는데 경솔이란 글자는 뭐 따로 시험에 넣을 만한 뭐 그렇게 중요성이 없지만 자, 무경험이라는 것은
자, 일상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아역 탤런트로 자란 탤런트는 은행에 가서 번호표조차 뽑을 줄 모르는, 지하철 탈 줄 모르는, 이렇게 일상적인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 요걸 우리가 무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경험자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궁박이라는 것은 이 급박한 공궁, 즉 다급한 사정,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 다급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인 다급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한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하고, 자, 두 번째는 자,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남의 물건을 대신 파는 대리에서는 경솔하고 경험이 없어서 10억짜리를 1억에 판 자를 어리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기준입니다. 근데 다급한 상황은 궁박은 갑한테 생기겠죠. 왜? 대리인이 대리인을 하지만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리에서는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폭리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니까 불법 원인급여의 특칙이 적용돼서 피해자는 준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고 밑에 효과의 기억. 자,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746조의 단서가 적용되어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니은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느 일방의 불법이 상대방의 불법보다 현저히 크면 한쪽에만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양쪽에 있지만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나면 가벼운 쪽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무거운 쪽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 판례는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22페이지 최고위에 아까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던 사회질 수위반 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전환도 허용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돼도 전환은 허용된다고 했죠. 자, 그거 하나 유의해 주시고,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시험에 나올 때는 이중매매는 정리를 아예 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중매매가 나오면 핵심은,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나오면 원칙은 유효다. 다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자,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돼도 어른 병에게 어리 가진 권리는 채권이니까 병한테 직접 갈 수는 없다. 다만 갑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요런 이제 핵심을 먼저 하나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중매매는 무효니까 무효인 자로부터 이어받은 자도 무권리에서는 권리가 탄생할 수 없다. 여기까지도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이게 어떤 논리인지는 조금 이따 의사표시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조금 새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따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자, 다른 어떤 거를 떠나서 이제 해석 기준이 23페이지에 이번에 목사임신,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을 판단하고 그 다음 사실인관성, 그 다음 임의규정, 신의칙, 요 순서를 하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법률행위 해석의 24페이지,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시험 나올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판례 그 1번이, 자, 두 사람 사이에 합의는 일치했는데 합의는 312번지 토지를 사기로 합의했는데 표시는 313번지로 하고 된 경우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만 일치한다면 표시는 잘못돼도 해롭지 않다. 이걸 우리는 오표시 무효의 법리라고 하고, 자, 이 오표시 무효의 법리가 되면 합의한 계약은 유효가 된다. 자, 요거 첫 번째 판례로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속의 의사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음속의 의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밖으로 표시했던, 계약서에 표시했던, 말로써 표시했던 그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그 판례 2번에, 자,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핵심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 이렇게 되지. 혹시 시험에 나오면, 자, 이 지문을 X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글자 바뀔 때가, 자, 표시 행위라는 글자 대신에 내심의 의사로 글자가 고쳐지면, 자, 이건 틀린 말이고 표시 행위가 나오면 오다라는 거. 자, 그래서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지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은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보기보다 의미가 깊어서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특히 1번, 2번, 자, 오표시 무효의 법리와 요 법률행위 해석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률행위 파트의 기본 과정이 끝나고, 자, 이제 두 번째 의사표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주지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자, 이 마음속의 생각을 밖으로 표내는 게 의사표시겠죠. 그럼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불일치에 관한 모습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비진의 표시, 흔히 농담, 허위 표시, 짜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착오, 착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사기 강박, 이렇게 민법은 107조, 108조, 자, 109조, 110조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통틀어서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한 문제는 보통 가벌병의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는 이제 이론 과정이 나올 텐데, 그 우선 이론 과정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중요한 핵심만 우선 추려갑니다. 그럼 비진의 표시가 나오면 원칙은 유효다. 자, 예외로 무효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허위 표시는 무효다. 착오나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해서 무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전체가 법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비진의 표시에서 중요한 논점이, 이론상 논점은 한 3개 정도만 딱 있습니다. 우선 비진의 표시의 진위. 자, 비진의 표시는 흔히 농담을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농담은 진심이 아닌 표시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라는 요 글자 자체가 진심이 아닌 표시, 100만 원 빌려줄 생각도 없이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요게 비진의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진의 표시의 중요한 논점은 진위가 뭐냐? 그럼 비진의 표시의 진위가 뭐냐? 요 판례가 시험에 몇 번 등장한 판례입니다. 그럼 이제 25페이지에 2번 적용 범위 3번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택시비 2배를 주고서 목적지로 가겠다고 생각한 자가 손가락 5개를 내미는 바람에 비진의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택시비 2배를 주고서라도 목적지로 가겠다는 생각, 요게 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가 나를 공짜로 태워줄 사람이 없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진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희망이고 동기에 불과하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희망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2배라도 주고 가겠다는 특정한 의사 표시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 그게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 표시의 핵심 두 번째는 비즈니 표시든 허위 표시든 착오든 사이강박이든 우리가 배우는 이 의사 표시는 재산상의 사법행위에 한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 관한 것은 재산 문제지 신분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지 국가기관과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니까 그럼 비즈니 표시든 허위 표시든 착오든 사이강박이든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 비즈니 표시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행위. 소송행위도 공법행위죠. 국가기관에 가서 하니까요.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도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허위 표시도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 그 적용 범위 1. 자, 둘째 줄. 국가 공무원의 경우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자, 이 비즈니 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 그럼 사직할 생각도 없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쓰면 비즈니 표시가 되겠죠. 농담을 한 거죠. 그럼 원칙은 유효가 되지만 회사가 쓰라고 했다면 회사도 실제 사직할 생각 없이 사직서 쓴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비즈니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비즈니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했죠. 그럼 농담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단독 행위에서도 농담이 일어날 수 있죠. 다만 이 단독 행위에서 농담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괜찮은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태가 나오지 않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비즈니 표시가 적용은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태가 나오지 않으니까 언제나 유효가 된다. 자, 그게 4번입니다. 자, 같이 좀 해줄게. 허위 표시는 상대방하고 짜는 거죠. 상대방과 짜고서 한 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했는데, 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짜고 싶어도 짤 사람이 없으니까 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비즈니 표시가 되면 적용은 되지만 언제나 유효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허위 표시가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 자, 요게 비즈니 표시의 핵심. 자, 그 다음 이제 허위 표시는 주로 가벌병이 나올 확률이 많지만 혹시 허위 표시가 이론 문제가 나올 때는 자, 26페이지에 자, 허위 표시는 우선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서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아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면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허위 표시로서 넘겨놓은 것은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철회할 수 있다도 알아두셔야 되고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지속권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406조에 있는 채권자 지속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깊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만 허위 표시는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다만 허위 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그래서 허위 표시만을 이유로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짜고 싶어도 짤 사람이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조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제3자는 선의면 족하지 무과실은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26페이지에 그 제3자의 범위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요건 나중에 가벌병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을 하면서 같이 연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요런 정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착오가 이론 문제가 나올 때는 당연히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사람은 착각을 하면서 살게 마련이니까 착각했다고 해서 계약을 다 취소할 수는 없고, 그 착각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도 않았을 만큼 중요 부분을 착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입장이었더라면, 저 정도 착각이 없었더라면, 진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저 계약을 과연 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시험 치는 과정에서는 다음 중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좀 빨리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평소에 이해했다가 좀 외우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게 27페이지에 자,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계약은 상대방을 착각하면, 그 동명이인을 착각하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예컨대 정려나 물건 빌려주는 사용대차, 임대차나 위임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물건 사고 파는 매매에서는 물건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매매에서는 사람의 동일성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목적물의 동일성은 중요하죠. 물건 자체는. 예컨대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합니다. 다만 3번에 토지의 시가, 즉 그 물건의 가격이나 면적의 다소 부족 이런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먼저 외워주시면,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안 되는 것 중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의 동일성이 매매에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가격의 착오나 면적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중동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 먼저 외워두시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자,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부분은 뭐 판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과실이라는 것은,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경미한 과실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상태가 중하다, 경하다, 전치 2주와 전치 12주는 전치 2주가 경과실이고 전치 12주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태가 중하다, 경하다가 중과실의 척도가 아니라, 자, 전치 2주에 불과해도 그곳이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사고를 냈다면, 전치 12주로 사고를 낸 자는 그곳이 초행길이라면 우리는 전치 2주를 더 비난할 수도 있죠. 당신이라면 남들보다는 좀 더 조심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중과실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부주의를 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적어도 상태가 중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정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사람은 취소하고 싶고 한 사람은 그 계약을 취소를 말리고 싶다면, 중과실이 있다 없다가 쟁점이 됐다면 입증 책임은 착각을 한 표의자가 스스로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중과실이 자기한테 갑한테 있었음을 입증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면, 여러분은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그래서 착중상 이렇게 해놓으시면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이런 건 앞글자가 좀 따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중대한 과실의 척도에서 자, 27페이지 3번 마지막 셋째 줄.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도는 조사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럼 이런 것조차 조사하지 않고 거래했으면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다만 이 조사하지 않은 과정이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신뢰한 경우라면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자, 요거는 판례를 통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기의 불법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개발될 거라고 믿고 토지를 사면 개발된다는 소문이 헛소문으로 밝혀지면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죠. 이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으니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단 표시가 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표시가 되면 족하지 적어도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 또 상대방한테서 유발됐거나 제공된 경우, 즉 상대방 때문에 내가 착각을 하게 됐다면 그때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의 착오도 잘 나오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사기 강박인데 사기 강박의 핵심은 우선 첫 번째, 사기나 강박은 남을 속이겠다는 생각과 속여서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사기 강박은 이중의 고의, 두 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기죄, 협박죄는 있어도 과실사기죄, 과실협박죄라는 게 없어요. 사기 강박은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지 실수로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해야 되니까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 즉 침묵도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 있다.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자,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밑에 자, 2번. 자, 2번에 이 기망이란 속이는 행위고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인데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이나 강박이 된다. 자, 이중의 고의를 요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자, 위법성이 있어야 사기나 강박이 되는 거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나 고발은 강박이 아니겠죠. 다만 그것이 부정한 이익과 결합하면 강박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시험에 나오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은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 갑이 병한테 사기당했다면 갑은 을을 향해서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을이 병이 갑을 사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니까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지문은 틀린다는 것.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3번. 자, 29페이지. 자,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의 대리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용자나 수익자는 해당한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나 피용자는 해당한다. 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 자, 대리인이 사기치면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갑이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갑이 병을 찾아와서 대리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지만 효과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 둘이니까 우리 둘이가 진정한 당사자 아니냐. 그럼 우리 둘이가 진정한 당사자라면 을은 제3자 아니냐. 그럼 제3자가 사기친 거니까
사기당한 당신이 볼 때 상대방은 내 아이냐? 그럼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나는 을이 당신을 사기치고 있다는 거 몰랐다. 모르는데 과실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취소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갑이 억지를 쏘면 병의 입장에서는 당신 물건을 대신 팔러 간 을이 사기를 치면 마치 당신이 사기친 것처럼 취급돼야 되지 어떻게 이게 제3자의 사기가 될 수 있나. 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대리인이 사기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즉 대리인의 사기는 마치 본인의 사기처럼 취급되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기 강박과 같은 이제 종합을 하면 1. 자, 사기와 착오는 사기를 당하면 착각이 있게 마련이니까 사기당한 자는 경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죠. 단, 사기를 당한 부분이 중요 부분의 착오일 수도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기당한 자가 언제나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자,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기계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 경합하면 하자담보 책임만 적용.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하면 둘 다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0페이지에 자, 사기나 강박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되니까 사기나 강박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만족할 수도 있죠. 다만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아까 지난 시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 그럼 서로 간에 돌려주고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자, 4번 착오에 관한 규정은 특약이 있으면 배제될 수 있는 임의 규정, 사기에 관한 규정은 특약으로도 배제되지 않는 가행 규정. 착오는 임의 규정, 사기는 가행 규정입니다. 자, 5번에 착각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게 없으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게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자, 이 두째 시간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 이론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의사표시에 관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즉 가벌병 문제가 나올 때를 한번 대비해서 물권편의 기본 이론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요 독자적인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